돼서 지금 신규 개발자가 확실히 지금 하향 곡선에 있다는 거랑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가입자를 보니까는 아직도 그 스마트폰 비구매자가 50% 이하라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산학 연정의 어떤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 공감을 갖고 포스트 LTE의 그 미래 비즈니스 패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의 그 주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분들이 역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저희가 3시까지 주제 발표를 다 마치려고 하고요. 나머지 20분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내지는 패널 분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발표 제목은 New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 Mobile Device고요.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이태원 우리 부사님한테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퀄컴 코리아 이태원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차세대 모바일 단말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타임지에서 나온 그 언론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70% 이상은 스마트폰 기계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게임을 즐기고 내비게이션 할 때는 꼭 스마트폰 쓰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는 매일매일 하면서 영화도 많이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정말 스마트폰이 이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말기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산업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하나의 키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볼 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컴퓨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의 컴퓨터가 지금 이 손에 들어가 있고 손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고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000배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더 이 통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하나의 디지털 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PC 산업을 볼 때는 먼저 CPU 센트릭이라고 봤는데요. 이 스마트폰 단말기 볼 때는 CPU뿐만 아니고 하나의 다른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커넥티비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CPU 성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휴먼 인터페이스하고 또 멀티미디어 기능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은 또 사실 살펴보면 대부분은 지금 스마트폰 볼 때 하이 레졸루션 스크린이 즐기고 또 fast response device하고 fast always on connectivity 그 다음에 rich multimedia experience 그런 걸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디자인 constraint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컴프로마이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얇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오래 가고 또 thermal efficiency도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술 가지고 이런 많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희는 칩세트를 볼 때 많은 컴포넌트가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뎀이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800을 보여드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볼 때는 모뎀이 들어가고 DSP, quad-core CPU, 그 다음에 그래픽스 프로세서하고 GPS 로케이션, 멀티미디어는 또 HD뿐만 아니고 Ultra HD 비디오 플레이백하고 리코딩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라디오 프리퀀시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 메모리하고 커넥티비티,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그런 기능이 다 하나의 칩셋에 들어가야 되고 그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보면 각 그 컴포넌트가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뎀 컴플렉스는 상당히 또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뎀 볼 때는 사실 국내에서는 4G LTE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밍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LTE 안 되는 지역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2G하고 3G하고 4G까지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G는 다 알고 있지만 3G 같은 경우는 또 표준화가 이제 CDMA하고 UMTS하고 그 다음에 이제 TD-SDMA 중국에서 있는 그런 표준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4G 같은 경우는 LTE TDD하고 FDD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의 그런 핸드오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게 LTE에서 3G 갈 경우도 있고 3G에서 또 LTE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지원해야 되고 주파수 대역도 볼 때도 이 2G하고 3G 같은 경우는 한 주파수 4개나 5개 대역을 지원했는데 LTE 같은 경우는 한 40대를 지금 지원해야 됩니다. 40대 주파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복잡해지는 거는 국내에서 LTE Advanced를 시작하면서 LTE Advanced Carrier Aggregation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Carrier Aggregation이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 2개를 지금 잡아서 이 더 큰 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Carrier Aggregation이 또 하나의 더 복잡한 기술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밴드 45개에서 벗어나서 60개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설명한 그 스냅드래곤 800에서는 그걸 지원하고 국내에서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LTE Advanced가 출시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1000배 데이터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00배 데이터량은 사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배 데이터량을 볼 때는 한 1년에 2배 정도 데이터량이 많아질 경우는 한 10년 안에 1000배가 되는데요. 한국은 사실 1년에 아니고 한 6개월마다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5년 안에 1000배 데이터량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1000배 데이터량을 정말 필요한 기술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한번 궁금하는데요. 그것은 저도 지금 1000배가 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하나의 1000배라는 건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는 거기에서 다른 기술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강남에서 이 6차선을 만들 때 차가 정말 그렇게 많이 있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1000배 만들고 나서는 또 얼마나 많은 데이터량이 더 필요한지 한번 더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1000배를 만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라 어떤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기존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outside in 하는 디플로이먼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 한 다음에 그 커버리지 홀이 있을 경우는 스몰 셀이나 아니면 리피터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인사이드 아웃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이 스몰 셀을 유저가 직접 설치하는데 설치를 굉장히 덴스하게 하게 되면 하나의 그런 커버리지를 또 많이 할 수 있고 또 10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캐파시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어느 지금 동네에서 20% 정도 아파트가 20% 정도 스몰 셀을 설치하고 나서는 또 그 스몰 셀이 3.5GHz에서 한 100MHz 그런 주파수 대역을 쓸 경우에는 캐파시티가 한 1000배 정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스몰 셀을 마이크로 셀은 굉장히 큰데 스몰 셀은 정말 작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한 손에 안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징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인터페런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또 백홀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까지 exclusive use를 다시 한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clusive보다도 share하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shared use case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쓰는 주파수 있을 경우를 emergency에서 쓸 경우에는 1차적으로 emergency 쓰는데 2차적으로는 이동통신에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윈윈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파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거는 많은 기술이 더 필요하는데요. 그 다음에 첫째는 offloading 하는 방법,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offloading 하든지 아니면 LTE 브로드캐스트로 offloading 하든지 또는 LTE Advanced에 서로 많은 그 피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구현을 하면서 이 스마트한 그런 파이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커넥션,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국내에서 한 1000배라는 그런 캐파시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사실 그 디지털 식스센스인데요. 디지털 식스센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이 보이는 것처럼 물질을 보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른 정보를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증강현실, 그러니까 augmented reality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그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V4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 비디오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 나오나요? 혹시? 이 augmented reality는 타겟을 인식하고 나서 그 타겟 위에서 그 3D 그래픽스를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3D 그래픽스를 보고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우리 코리아 R&D에서 퀄컴 코리아 R&D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이고요. 여기는 글씨를 인식하면서 그 글씨 위에다가 바로 이 번역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또 달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리에 달하는 기술입니다. 마이크 이용해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Hello? Yes. Hello, is anyone there? Hi, Kian. This is Kisan. How did you know who I am? We have a listener here. Excuse me? I don't recognize your voice. Who's there? This is Kyung. You guys should have a listener.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리슨하고 룩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스마트폰에서 이 마이크로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용할 때 어떤 디지털 식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 마케트를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utomotive, 그러니까 차량에서도 스마트폰 비슷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는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지금 천천히 트랜스포머 되는데 제 생각에는 퍼스널 헬스케어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마트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하고 또는 이제 그런 통신 기술, M2M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서 그 M2M하고 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런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은 저희 생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많은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패널 발표로 들어갈 텐데요. 한 분씩 한 분씩 패널 분들끼리 발표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패널 토의 때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널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SKT의 성장기술연구원의 박명순 원장님을 모시겠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박명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찌 보면은 제가 요즘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술 기반의 뭐 성장 사업, 그 다음에 성장 사업화 될 수 있는 기술이 뭘까, 이제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좀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과거 한 20년, 25년 동안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현재 저희가 이제 상용하고 있는 LTE까지 한 4세대가 정말 숨가쁘게 진화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고객들의 니드에 앞서서 그 네트워크가 훨씬 더 빨리 진화해 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 정도로 빠르게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화에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진화해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세대 간의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진화를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드라이빙 포스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는 잘 아시는 그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세대에서 3세대 갈 때도 이제 보이스 중심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아주 작게 쓰고 있던 텍스트 베이스의 데이터에서 많게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기반의 망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3세대의 주요 그 발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세대로 갈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음성마저도 이제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망이 필요했고, 결국은 OIP라고 하는 그 큰 변화가 4세대의 망 그 변화의 진화에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그 다음 세대, 그 5G라고 이제 아직 뭐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까지는 붙여지지 않았는데, 뭐 가칭 5G라고 얘기하는 넥스트 테크놀로지는 이 세대 간의 이제 차이로 볼 때 과연 정말 이제 어떤 브렉스루한 또 다른 그 변화를 할 수 있을지, 그게 5G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기술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제 통신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던 샤논 시어리의 리미테이션에 이미 이제 4G는 다 온 것 같은데 이걸 뛰어넘을 게 뭘까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좀 쳐다보면은 잘 아시는 그 밴드위스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5메가헤르츠에서 지금 최근에는 100메가헤르츠까지 이제 표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뭐 스펙트럼이 조금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저 이상도 가능해질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어떤 스펙트럼의 변화만 가지고 이걸 5G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용량 증대를 위해 이제 저희가 그 채용을 했던 안테나 기술 관련해서도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제 2x2 정도가 저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수준인데, 현재 나와 있는 그 8x8 정도도 아직까지는 실용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뭔가를 한다는 건 이것도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6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드밴스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올려서 어떤 속도나 용량 측면을 가져가기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플 액세스 측면에서는 3세대로 갈 때는 이제 CDMA라는 그 멀티플 액세스 기술이 상당히 기여를 했었는데, 4세대로 갈 때는 OFDMA였고,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또 모듈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 캔디데이트들이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브렉스루를 가지고 올 만한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희 이제 사업자가 보는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전체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콤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뭐 실무자들끼리는 부를 때 뭐 삼겹살이다, 오겹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래 있던 2G망과 1X망, 그 다음에 뭐 DO망, 그 다음에 이제 WCD망, LTE망 하면서 상당히 이 전국에 많은 수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지금 인스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망들이 보면은 각자 나름의 이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슷한 류의 이제 역할을 하는 망들이 좀 이렇게 삼겹살처럼 쌓여 있는 이런 망인데, 5G에서는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레이어드된 아키텍처로 각자의 망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뭐 앞서 이제 퀄컴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각 개인의 에어리어들을 이렇게 좀 더 제공하는 에어리어들을 좁혀서 더 용량과 그 다음에 더 그게 맞는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스몰셀 개념이 주요한 5G의 한 피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요즘 바이오 쪽을 하면서 병원 인도어 로케이션 망들을 지금 일부 인스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건물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인도어 로케이션에 들어가는 스몰셀 기술들이 매크로셀하고 잘 연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향후에는 연동을 해 가야 될 텐데, 아마 이거는 이제 작은 프로블럼인 거고요. 향후에는 그런 스몰 셀들이 기존에 있는 매크로 셀들하고 어떻게 좀 조화롭게 이제 역할 분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또 기술적인 챌린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크로 셀과 이제 마이크로 셀 간의 역할을 할 때 실제 코어망에서는 지금에 제공하는 그런 인텔리전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인텔리전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방금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라이센스된 어떤 통신망 플러스 그다음에 언라이센스된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대역도 같이 하나의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텔리전트하게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래픽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트래픽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5G에서는 코어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술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없었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기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타이프라이트가 했던 걸 워드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게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이거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이는 이런 어떤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썼던 다이얼럽 모뎀 이랬을 때 뭐 천리안이라든지 뭐 과거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하이텔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들이 인터넷이라는 이제 기술과 그 다음에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작은 어떤 커뮤니티나 채팅 기능이 아닌 다양한 이 비즈니스, 새로운 어떤 인터넷 산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기에는 물론 위에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키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진화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밸류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인이 5G를 진화하는데 큰 동인이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크게 변화를 일으켰던 인터넷에서 또 하나의 이제 변화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모바일로의 변화는 그냥 인터넷의 미투 카피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게 현재의 수준인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 했던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비즈니스로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 모바일 환경에서는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네트워크의 기술,
속도라든지 용량의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퀄컴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모바일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동인이 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 4세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컨텐츠 서비스가 5G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그 동인으로 5G로서의 어떤 진화를 만들어갈지 사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5G에서의 증가된 속도와 용량은 아마 그 동인이라기보다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이고, 그 저기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와 서비스, 이게 어찌 보면은 5G로 이끌게 하는 그 큰 변화의 동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세 번째 패널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은 그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신 오성목 전무님께서 KT 비전 for Future Network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방금 소개받은 오성목입니다. 뭐 제목이 KT 비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5G에 대한 앞으로 어떤 그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앞으로 우리가 그 대비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큰 폭발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폭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2010년도 그 퓨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한 300배 이상의 데이터 폭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지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제 나올 거고, 또 이에 맞춰진 데이터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또한 속도 또한 뭐 100기가까지도 우리가 늘어날 거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디바이스 폭발, 또 스피드에서의 폭발, 또 데이터의 폭발, 뭐 이런 세 가지 큰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디바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로 그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로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는 문자, 또 뭐 이런 거다 비디오, 영상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글 글래스와 같은 것들, 또 아니면 그 스마트워치가 보급되면서는 업로드 트래픽이 굉장히 이제 증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그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뭐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러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급화되면 그냥 보는 자리에서 다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를 올리는 트래픽이 앞으로 많이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그 e헬스라든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다양한 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이러한 거에 맞춰서 뭐 당연히 데이터 폭발이 일어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1000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KT가 최근에 그 LTE를 하면서 그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광대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메가에서 20메가로 늘어나서 서울 시내에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그 우리 고객들이 어떤가를 봤더니 2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메가 쓸 때하고 20메가 쓸 때하고 모든 게 변화하면 단지 스피드가 빨라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20메가를 더 쓴다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그 5G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도로의 차선이 넓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그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전체 데이터 트래픽이 90%가 다운로드입니다. 뭐 주로 내리는 거, 업로드는 1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래픽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많은 양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 폭발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와 이러한 연관성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그 무선이라는 거는 그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도로를 넓히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이러한 그 올라온 트래픽을 우리가 저장하고 또 이 저장된 거를 분석하는 이런 크라우드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그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선수들이나 이런 데서 현재까지는 그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그 카메라에서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좀 중계를 했습니다. 우리 뭐 고객들도 그 시청자들도 일방적인,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이터만 봤는데, 향후에는 좀 이러한 다양한 그 카메라가 그 이 선수들의 그 헬멧 또 고글 뭐 이런 데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전 지금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우리가 그 TV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화면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그 경우가 됩니다. 뭐 현재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그 F1 경기 때 그 실제 차 안에서 그 드라이버가 모는 이런 그 화면도 봤고, 또 야구 경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환경에서의 그 시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또 좁은 공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그 쓰다 보면은 그 1대1 형태의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원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시청을 못 하는데, eMBMS라는 이러한 그 기술을 활용하면은 그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이런 앞으로 LTE 고속 또 5G 이런 거는 계속 좀 맞물려서 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스피드도 뭐 현재 LTE 그 20메가 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300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좀 5G로 가면 한 뭐 100기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기술들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로 그 우리가 그 가능성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비디오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근데 처음에는 그 워낙 그 이 LTE망 자체의 용량 때문에 우리가 500K나 1메가로 그 SD급 비디오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TV를 저희가 그 보면은 그 올레드 TV 모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은 그렇게 전송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고객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구 중계 같은 걸 할 때 고객들의 불만이 뭐냐면 스코어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 보면 스코어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HD급으로 올렸습니다. 한 2메가에서 4메가 정도. 그랬더니 그게 잘 나오죠, 그냥 그 스코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UHD급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섬세한 화면이라든가 또 원격 필요한 그 원격 진료 뭐 이런 거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그 스피드가 굉장히 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UHD급 또 뭐 3D 뭐 이 정도로 가면은 지금 정도의 스피드보다는 훨씬 그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000배 이상의 어떤 데이터 폭발 또 여러 디바이스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거를 수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 여러 앞선 연사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선 액세스 방식에서의 우리가 퍼포먼스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LTE, OFDMA라는 기술을 쓰고 있지만은 좀 더 그 헬츠당 그 비트레이트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한 7 정도 수준이지만 이걸 10 이상으로 올려서 좀 더 그 효율적인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 마이모입니다. 뭐 지금 현재 2x2나 4x4 정도 되지만은 한 매시브 아이모 한 뭐 128x4 뭐 하여튼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로 우리가 가서 그 이 무선 액세스 방식의 용량을 늘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주파수입니다. 밴드위드스인데 현재의 뭐 있는 주파수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1000배나 그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여러 광개토 플랜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파수도 그 부분적인 것보다는 통으로 주는, 그러니까 지금 뭐 광대역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도 있지만은 어쨌든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20메가, 30메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700메가대의 저주파대에 계서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주파수대 발굴이나, 또 아니면은 아예 초고 주파 20GHz 이상에서의 이런 광대역 그 주파수를 발굴해서
빨리 이러한 우리 그 주파수 그 부족에 따른 그 새로운 우리 그 가능성을 우리가 빨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그 주파수를 할당하는 거를 좀 조기해 줬으면 저희 바람이고, 또 하나는 뭐 다양한 뭐 이 캐리어그렛이나 이런 걸 통해지만은 그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어떤 주파수가 가장 좋은지를 하는 이런 코그니티브 라디오 이런 기술도 같이 좀 발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지국이라는 그 베이스 스테이션 문제인데, 뭐 갈수록 매크로셀보다는 좀 작아지는 스몰셀이 이제 대세가 되겠습니다. 스몰셀과 그 여러 망을 같이 하는 그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러한 그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특히 좀 5G라는 거는 어떻게 제가 보면은 이 제너레이션 뭐 4G에서 이런 그 이쪽 부분에 강하지만은 이 우리가 1000배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술뿐만 아니라 좀 그 주파수라든가 또 이런 기지국 네트워크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전해야지만은 우리가 좀 이런 1000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와이파이나 3G, LTE가 좀 각각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버추얼로 좀 묶어주는 방식인데, 지금 이거를 보통 ABC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Always Best Network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인데, 지금 실제로 그 이런 서비스들이 좀 가능한 게 그 3G나 LTE로 잡고 있다가 좀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와이파이가 되고, 근데 이게 이미 좀 상용화가 됐습니다. 뭐 이거 일례로 저희 KT에서 그 올레 TV 모바일이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와이파이로 보다가 그 와이파이 지역 외로 나가면은 다시 좀 그 LTE나 3G를 잡고 자기가 보던 그 방송을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좀 1000배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끝으로 그 새로운 뭐 앞으로 네트워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라우드와 또 어떤 이 네트워크의 어떤 결합이 우리가 좀 5G의 어떤 그 큰 형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5G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말기가 뭐 매크로셀, 스몰셀, 또 와이파이 등 다양한 방식을 한꺼번에 우리가 좀 수용하고, 또 이동에 따라서도 좀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핸드오버가 되는 이런 방식의 그 액세스망이 있고, 그 위에 좀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5G 세상을 여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KT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미 여러 펜토셀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좀 클라우드 분야도 많이 저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좀 5G 세상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체 의견들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학계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번째 그 패널은 한양대학교 전석권 교수님을 모셨고요. 예, 그래서 발표 제목은 5G 패널 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한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석권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들으셨는데요. 저는 조금 비즈니스랑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G가 지금 토픽인데, 5G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기가급 속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발전해가는 그 진화의 디멘전이 속도에 맞춰져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유선 인터넷 경우를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는 이제 속도 디멘전보다는 인텔리전스 디멘전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이어리스에서도 그럼 속도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디멘전일까? 아니면 다른 디멘전도 같이 고려해야 될까? 아마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고, 그거를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과연 5G의 유니크한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인가, 아마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큰 어떤 디멘전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은 이제 기술 중심으로 테크놀로지 푸시, 현재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5G를 생각하는 거라면, 이제 관점을 미래 한 10년쯤 뒤에 시장에서 5G를 거꾸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마켓 풀,
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세 가지 이슈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5G에 대한 시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동안 뭐 이 이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구현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피드도 있고, security, quality 있고, scalability, intelligence, energy efficiency, self-reconfigurability, ecosystem friendliness, pervasive access, novelty 이런 것들은 다 아마 부분적으로는 5G에 포함될 거라고 보지만, 저 기능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은 저것이 평가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접근 방식은 대개 3G, 4G로부터의 펑셔널 익스텐션이 5G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런가? 현재 스피드가 가장 크리티컬한 보틀넥인가?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테크놀로지 푸시가 현재 접근 방식이라 그러면 마켓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는 거꾸로 5G를 필요로 하는 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팅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대세죠. 그렇다면 한 10년 뒤에 우리의 컴퓨팅 환경이 이동 부문에서 어떤 것을 충족해 주기를 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미래의 컴퓨팅이 모바일 액세스에 대해서, 이동 통신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품질과 방식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미래로부터 5G의 펑셔널 스펙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3G, 4G의 연장선상에 5G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멀티디멘저널한 어떤 기능 조합이 5G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그러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가급이 구현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어떤 시장이 열릴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박명순 원장님도 SKT가 병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병원 환경이나 아니면 퍼블릭 상황에서의 어떤 헬스케어, 비상, 응급 이런 상황에서 이제 5G requirements가 뭘까? 저거는 기능적 requirement가 아닙니다. 기능 스펙상의 requirement가 아니고 5G에다가 어떻게 5G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 뭐 에듀케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 홈, 일반 시티 환경에 또는 차량 이동 중에 또는 비행기 이동 중에 5G를 기반으로 한 기상천외한 뭔가 엔터테이닝 비즈니스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파크가 됐던, 뭐 익스피리언스 파크가 됐던, 또 요즘 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초창기 소개할 때 보면은 실공간 자체가 게임 공간이 돼가지고 뭐 하나 쓰더니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열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냥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마 일부 회사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정리가 됐고요. 일부는 제 희망사항이 좀 섞여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관점에서 5G의 포지셔닝을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요구사항은 탑다운 요구사항도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버텀업 요구사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용량을 증대하는 기술로 저희가 이게 이볼루션 관점에서 해볼 일도 있는데요. 레볼루션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기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5G 세상은 2020년경에 올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셀룰라는 정보 전송 레이트가 한 1GBps를 고객한테 지원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에는 한 100GBps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세대가 바뀔 때
한 10년은 걸릴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2020년경이 5G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그때쯤에 트래픽이 얼마나 급증할 건지 이걸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트래픽량이 급증할 줄은 몇 년 전만 해도 뭐 누구도 예측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해마다 트래픽이 2배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내에 1000배가 됩니다. 만약 해마다 4배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10년 내에 100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정도의 트래픽이 이제 증가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요.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예측하는 게 한 1000배 정도 증가할 거다. 따라서 망의 용량은 1000배 정도 늘려야 된다. 시스템 용량이죠. 시스템 용량 1000배 늘리는 거 아까 발표에서 대부분 나왔는데요. 스펙트럴 에피션시 10배, 그 다음에 캐리 프리퀀시 높여가지고 밴드위스 10배, 그리고 이제 스몰셀을 좀 촘촘히 박아서 그걸 한 10배 정도 용량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한 뭐 1000배 정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G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라면 4G는 이게 동영상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5G 정도 되면 뭐 초다시점 영상 서비스 혹은 뭐 잘 나가면 홀로그램 서비스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술은 뭐냐? 3G는 WCDMA죠. 4G는 OFDMA죠. 5G는 뭐냐? 저는 이제 BDMA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빔 디비전 멀티플렉스. 공간상에서 효율을 극대화하지 않는 한 스펙트럴 에피션시 10배까지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쪽에 뭐 폴라라이제이션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공간상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5G에서 무선 쪽에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높이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5G 요구사항은 하나는 무선 용량을 증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물을 연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전력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은 파워 컨섬션이 너무 커져서요. 결국은 고객이 쓰는 데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될 텐데요. 무선 용량을 증대하는 방법은 캐리 프리퀀시 올려서 밴드위스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게 캐리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채널 상황이 안 좋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극복 기술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테나를 많이 쓰면 공간 이득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남다 공간 안에 안테나를 많이 쓰면서도 이득을 높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패턴 편파 안테나를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몰셀 많이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유선으로 망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백홀에 대한 연구. 특별히 이제 투자 비용이 늘긴 하지만 소형셀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해야 용량을 늘릴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코스트 다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5G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IoT 기반의 WT가 보편화될 거다. 이래서 사물진흥통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이걸 이볼루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레볼루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아마 이동형 기지국이 꼭 차량뿐만이 아니고요. 가정기기나 뭐 경우에 따라 스마트폰이 스몰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저전력화인데요. 셀을 소형화하면 물론 저전력화가 되죠. 또 이게 이제 전방향으로 쏘지 말고 지향성을 갖고 쏘면 저전력화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깔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말도 기지국을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말을 그 전원 공급 장치에 꽂아 놓으면 그러면 이제 기지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지국의 파워 컨섬션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나 테라헤르츠 써가지고요. 결국은 캐리 프리퀀시 높이는 거니까 밴드위스 쉽게 높일 거고요. 캐리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빔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멀티플 안테나를 집어넣기가 좀 쉽고요. 대신에 채널 상황 굉장히 나쁘죠. 최근에 한 28GHz 대역을 셀룰라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의 대상인데 이제 만약에 채널 상황에 혹시나 쓸 수 있으면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채널 측정을 아직까지 제대로 안 해서요. 모델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컨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채널 측정이 제대로 되고 또 채널의 그 일부 애곡 현상을 잘 이렇게 보상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형셀로 가면서 무선 백홀을 이용해서 유연한 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소형셀 중심의 무선 접속망을 할 경우에는 비교적 소형셀을 많이 박으면 용량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급증해서 그 부분의 코스트 다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중 안테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베이스테이션에서 푸는 솔루션하고 단말에서 푸는 솔루션이 다릅니다. 베이스테이션 쪽에서는 공간 크기의 제한사항이 좀 없으니까 많이 넣을 수 있는데요. 단말 쪽은 단말이란 크기의 제한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멀티플 어레이 안테나를 넣는 방법은 아마도 패턴 편판 아니면 컴팩 마이모,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빈 스페이스 마이모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셀의 소형화와 관련돼서는요, 실제로는 저희가 만약에 셀의 반경을 10분의 1로 줄이면 파워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줄여서도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간 전체적으로 소형 셀로 가면서 고객의 단말의 파워 소모량을 줄이면서도 좌우간 용량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빔을 사용하게 되면 파워 소모량도 줄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짧은 거리의 고객들이 대부분이 있다면 또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효과가 좀 크고요. 이게 이제 넌라인오브 사이트로 가게 되면 마이모 이득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라인오브 사이트로 가게 되면 빔 이득이 좀 더 커지고요. 근데 고객이 또 라인오브 사이트에만 있거나 아니면 논라인오브 사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제가 요새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빔 스프레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간상에서 스프레딩을 해서 빔을 사용했을 때의 결함을 어느 정도 보상해야 실질적으로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지극을 이제 전원을 잘 써서 전원 소모량을 좀 줄이자. 이게 그린 뭐 베이스테이션 이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형셀이 많이 깔리니까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아마 지금 기지국의 파워 에피션시가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 개선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소형셀이 많이 깔라지면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연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물과 연결은 실질적으로 셀룰러가 그동안에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제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셀룰러하고 이 사물하고 연결하는 게요, 실제로는 단말 측면에서 보면 1000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뭐 M2M, D2D로 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탑다운의 새로운 어프로치로 풀어야 되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G는 사물지능 서비스가 메이저 서비스가 되는 거냐 아니면 홀로그램이 메이저 서비스가 되는 거냐 아니면 둘 다 같은 비율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냐, 이건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기지국이라는 건 꼭 차량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휴대폰도 기지국이 될 수 있고 가전기기도 기지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애독사항에서 기지국이 되면서 백본은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뭐 경우에 따라서 유선이 있으면 유선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망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형 셀의 개수를 극대화하는 그런 철학이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10년 뒤에 트래픽이 사물지능 서비스까지 보편화되고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100만 배 증가한다면 1년에 4배씩 증가하면 100만 배거든요. 그랬을 때 소형 셀은 사업자가 일일이 깔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이게 이제 가정기기나 정보기기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휴대하는 기기가 그 소형 기지국이 되면서 전체 그 캐패시티를 늘리는 쪽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뭐 그 5G 시스템이 앞으로 그 갖춰야 될 기본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6번째 패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패널은 저희 강성주 국장님을 모셨는데 정말 요새 국감 때문에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5세대 이동통신 5G 및 5G 포럼 참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성주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에서 지금 이 5G, 현재 4G를 넘어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뭐 지금은 5G로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소개를 하고 뭐 곁들여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위에 윗부분 거기에 보면 R&D를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11년 이후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애틀리 중심으로 해서 카이스도 참여하고 있고, 민간에도 뭐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쪽 5G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랩 상황이지만 성공을 했다, 일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뉴스를 접했을 텐데, 뭐 정부 쪽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국책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외에 얼마 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기가 코리아 사업 안에서도 지금 5G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국책 R&D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있는 5G 포럼 부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아까 발표하셨던 그런 어떤 텔코, 그 다음에 리서치 하시는 영국계,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어떤 매니팩처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5G 포럼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단이 구성이 돼 있고, 뭐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 활동이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쪽, 기술, 그 다음에 주파수 쪽,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협력, 이건 이제 글로벌 협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이게 느슨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5G에 대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큰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오늘 제가 이 전자신문 측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음 이 세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뭐 이러한 논의를 종합을 해서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5G 세대를 준비를 하고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 이거 5G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팔로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이커,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우리 소중한 경험을 한 적도 있고 해서 5G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크리에이트해 나갈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기획단을 최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 저희 정부, 영국에 학계 참여해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5G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가지로는 표준화 쪽인데요. 요 직전에 있었던 R&D 쪽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조동훈 교수님이나 얘기할 건 없고, 표준화 쪽에 지금 2G, 3G, 4G, 지금 5G 이쪽에 와 있는데 ITU-R에, 그러니까 워킹 파티 5D에서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략 한 2015년까지 비전,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나 프레임워크나 그 다음에 주파수 문제, 그 다음에 상세한 그런 어떤 이 기술 표준화는 아마 한 2015년 이후, 그러니까 내후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규격 작성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2020년경에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뭐 현재 전반적인 큰 하나의 동향이고, 요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혹시 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윤 차관님이 중국에 가셔서 중국에 5G 프로모션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MOU를 맺어서 중국 측하고 같이 이쪽 5G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자. 그래서 매년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중국의 그쪽 5G 그룹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 5G를 기술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근데 어차피 10억, 13억 인구라는 큰 부분이 있고, 후아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과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 일본도 도코모 쪽이지만 민간 레벨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한중일 5G 포럼이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원래 얼마 전에 저희 서울에 있었습니다. 동경과 베이징 왔다 갔다 하면서 민간 차원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12일, 13일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그쪽에 일단은 IEEE 쪽에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5G 관련해서 저쪽 그 뭐 공식적인 일종의 협력 회의,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술적인 전문가 레벨의 협력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어떤 채널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미국과 어떤 5G 분야 협력이 있고, EU 분야도 얼마 전에 EU 팀들이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시는 그쪽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메티스 쪽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컨택을 해서 같이 코워크를 하자. 조만간에 대통령이 EU 유럽 국가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문 국가들을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무튼 그런 국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들하고도 나름대로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글로벌 협력 분야에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활동을 말씀을 드렸고, 관련은 되지만 아까 장석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저닝 부분, 뭐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ICT 분야에 앞으로 한 5년 정도 우리 한국 정부가 한 8.5조 정도를 들여서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기술을 한 10가지를 추렸습니다. 여기 조동호 교수님이 그동안 진짜 한 6개월 동안 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하고 작업을 해서 한 10개 기술을 좀 초이스를 했는데, CPND,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쪽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큐리티,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당연히 이 네트워크 쪽은 5G가 메인 하나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앞으로 미래부에서 ICT 관련한 R&D는 이 10대 기술 중심으로 모든 예산이나 자원이 배분될 겁니다. 일단 5G 외의 네트워크 쪽은 스마트 네트워크,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쪽으로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쪽은 홀로그램도 지금 뭐 에버랜드에 가보시면 초보적인 그런 홀로그램이 지금 싸이 맞춤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아무튼 홀로그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참여형 콘텐츠 한 2개가 선정이 됐고, 플랫폼도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IoT,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 간단하게 개념을 주셨던 IoT 플랫폼, 그 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3가지가 됐고, 디바이스 쪽이 어떤 감성형,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오감을 활용해서 상하인지도 할 수 있는 감성형 단말, 그 다음에 지능형 이렇게 융합 모듈, 마지막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한 10개의 기술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자원도 집중 투자를 했으면 쉽고, 민간이나 학계나 같이 5G처럼 아직은 기초나 개념 연구에 있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상당히 아직은 이렇게 기초 기반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그쪽 초이스된 표준화되고 있는 어떤 그 기술에 집중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ICT 분야의 CPND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 어떤 10개 기술 이런 부분을 좀 드라이브하는 조직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ICT R&D는 좀 코디네이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지금 흩어져 있어서 좀 모아볼까 합니다. 지금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라 그래서 조금은 과거에는 R&D 쪽에 포커싱이 많았다면 이번엔 좀 기술 성과, 사업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기능을 좀 많이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1분의 CP, 과거의 PM이라고 하는데 뭐 그분들도 이쪽으로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이나 학계와의 어떤 가교 역할, 그 다음에 이 연구소들, 그 다음에 해외의 어떤 기술 개발 관련 협력 활동을 이 새로 만들어질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창조경제 부분입니다. 뭐 사실 이쪽 5G 부분하고는 전혀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지금 미래창조부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URL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 creativekorea.or.kr입니다. 창조경제의 포털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창조경제의 모든 다큐멘테이션, 여러 가지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creativekorea.or.kr, 뭐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셔도 아마 될 텐데, 아직은 이쪽 이 모바일 환경에는 글자도 작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멘토가 많습니다. 지금 한 2,000여 명이 넘게 멘토가 등록을 했고, 아이디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게 요즘 모호하다고 말은 말이 하지만,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했던 것, 어떤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경제,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요, 뭐 기왕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념이다,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뭔가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뭐 이게 창조 경제가 아닐까 저희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농업 분야에, 뭐 어떤 이 자동차 분야에, 뭐 다양한 어떤 융합 분야에,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창조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다큐멘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말씀했던 거나 동영상이라든지 클립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한번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글을 올리셔도 되고, 또 그걸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뭐 이렇게 교육용이나 어떤 이해 뭐 이렇게 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G 분야는 뭐 저희 미래부, 특히 ICT 저희 2차관 쪽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어젠다이면 틀림이 없고,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한번 5G란 대략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뭐 거기에 많은 어떤 관심과 또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분야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여기 앉은 분들 아니라 사실은 이건 뭐 글로벌 어젠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지나 참여, 관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5G 분야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파수 대역 확보도 안 됐고, 근데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국 하나에 모여서 조그마한 물줄기가 되고, 그게 100명, 1000명, 10,000명, 뭐 한 1억 이쯤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모아진다면 주파수 대역부터 해서 나름대로 어떤 코어단, 나름대로 액세스단, 서비스나 그런 분야에서 그 정도까지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결국 한두 사람이 아이디어나 꿈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현실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패널 토의로 넘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장시간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패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일단 질문들을 받은 것도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모든 패널님께서 5G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해 주셨고요. 우리 이태원 R&D 총괄님만 5G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일단 맨 처음에는 저희가 랜덤하게 패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이라든가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좀 빠진 내용이 있다든가 좀 이슈화를 시켜야 될 게 있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일단 랜덤하게 일단 질의응답을 잠깐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기 전에 한번 그 본인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발표를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기획팀에서 온 이준희입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 이제 5G의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요. 상용화 시기를 각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아직 그 아까 정부에서도 한번 그 말씀하셨듯이 아직 표준화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20년으로 우리 시기를 보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LTE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빨리 우리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이제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5G도 상용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 LTE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표준화 그 릴리스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지금 LTE도 발전시키고 아마 2018년 이후에는 그 뭐 5G다 뭐 LTE 뭐 4.9G다 뭐 이런 경계에서 아마 상용화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제 생각엔 대답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SK텔레콤 성장기술원의 김문홍이라고 합니다. 저 퀄컴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그 인도 쪽 스몰셀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하이 컴팩트, 하일리 컴팩트하고 로우 코스트 스몰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 쓰고 있는 와이파이 AP나 3G 펜토셀이랑 비슷한 컨셉일 것 같은데 그 퀄컴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스몰셀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기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유저가 뭐
유저가 이런 스몰셀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스몰셀은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femtocel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릴 때는 네이버हु드 스몰셀을 지금 소개했는데요. 거기는 유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이파이 AP처럼 그런 비슷한 형태에서 그 4G가 거기 들어가 있고 4G나 3G 두 가지 다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가 이제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켜줄 수도 있고 꺼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self organization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이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인터페런스가 생기니까 그 인터페런스 매니지먼트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 쪽에서는 그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플로어에서 올라오시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패널뿐만 아니라 오디언스까지 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만 지금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내용의 어떤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전자신문 황태호 기자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아무나 답을 해주시기 좋으실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기존의 네트워크 세대별 진화를 보면 항상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기술 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뭐 보면은 이제 기지국을 다 새로 깔고 기존의 네트워크는 뭐 KT가 그랬듯이 뭐 셧다운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던 것 같은데 5G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보면 오 전문께서 말씀하신 뭐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뭐 이게 뚜렷한 어떤 네트워크의 진화가 아니라 뭐 어떤 이렇게 이것들을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 그간의 세대별 진화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예, 그거는 제가 사회자로서요. 조동호 교수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모범답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희망사항인데요. 아까 5G 표준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요. 하나는 이볼루션 관점에서 봤을 때 5G 표준은 아까 오보 문장님이 얘기한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5G 세상이 지금의 4G의 연장선상에서 진화론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혁신적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표준 세상도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볼루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기존 망을 가능하면 맥시멈으로 활용하면서 에어 부분만을 바꾸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지국도 대부분 그대로 쓰면서 그게 뭐 채널 카드 바꿔서 올 IP망은 지금 이미 구축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베스트고요. 그게 이제 셀룰라망에서 본 5G 세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셀룰라망 위에 저희가 이제 5G에서는 IoT 트래픽이 엄청나게 급증할 거고 그거에 이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그게 이제 WT를 통해서 각 응용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될 조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셀룰라에서 진화하는 그런 망의 모습 위에 그런 IoT, WT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망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망은 지금의 셀룰라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의 5G망이 4G에서 진화해서 그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볼루션 스트러티지로 갈 것 같고요.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망조차도 바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K텔레콤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전
그 장석권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장 교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그 첫 번째 이슈로서 시장 중심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 뭐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2G에서 3G로 넘어올 때는 영상 전화라든지 지금 4G로 넘어오면서는 영상 전화에서 지금 4G로 넘어올 때는 하나의 뭐 확연한 사용자들이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습관에서 보면 동영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뭐 특징적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시장 중심 접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4G에서 5G로 갔을 때 시장 중심 접근이라는 건 곧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활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제 뭐 M2M이라든지 주로 이제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생활상에서의 사용자들의 생활상의 변화가 5G를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거를 이제 머리 싸매고 생각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그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저도 조금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죠. 다만 누군가 그거를 5년 전쯤에 예측해 볼 수 있었다면 그 전 상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사람들이 이동통신 환경에서 불편해했거나 불만족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이용자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가 요구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 플랫폼 기반의 앱스토어, 그죠? 그래서 앱스토어를 통한 앱 개발이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던 환경으로 됐던 것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도 충분한 컨텐츠나 앱 공급이 되도록 가능하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 어떤 예측,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5G의 구체적 모습을 그려내기는 정확히 맞춰서 그려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학에서 따지면 그거를 이제 growth 옵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래에 펼쳐질 세상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5G의 모습이냐라는 그 모습을 그리기는 어려울 텐데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갑자기 어느 상황에서 한 500Mbps를 공급받아야 되고 내가 특정하게 쓰는 앱 지금 상황이 그 정도를 이동 상황에서 10사람쯤을 연결해서 동시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용자의 서비스 리퀘스트를 바로 반영한 네트워크 리컨피그레이션이 되는 뭐 그런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미래 모습을 다 그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분의 답을 시원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모습을 조만간 상상에 그칠지라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김대성 차장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기존의 일반 뭐 2G 뭐 여기에서 변화했을 때보다 상당히 기능이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다양해졌는데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원에서 보통 100만 원 그런 구매 가격이고 요금제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다른 전자 IT 제품들보다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교체 라이프 사이클이 한 1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5G가 SKT나 KT 다 2020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아까 조 교수님 쪽에서는 2018년쯤에도 뭔가 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LTEA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LTEA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보급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 그 관련 기업들은 LTEA 다음 버전을 지금 좀
준비를 플래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림을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2020년까지 많은 기다릴 수는 없고 중간에 아마 4.5지나 해가지고 중간쯤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거가 계신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예. 단말 차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서비스, 네. 그 단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말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내에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건 그 액세서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최근에 보셨으면 뭐 스마트 워치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액세서리 타입들, 그러니까 현재 휴대폰이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는 부가적인 어떤 단말들에 대한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저희도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단말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 폴드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그 이때까지의 단말의 형태가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해 왔거든요. 뭐 두께가 뭐 줄어든다든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졌다가 뭐 작아졌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 5G 세대에서는 아마 이런 단말이 아닌 다른 아까 그 액세서리 형태가 아닌 형태에 이제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단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가 이제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아마 조금 전담 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 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액세서리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단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한 그 IT 서비스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인데 이 서비스의 형태가 단말에 올라갈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대부분 휴대폰에 이제 비디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비디오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비디오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업로드가 되어서 뭐 라이프 로그의 형태로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서비스 영역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건 라이프 로그의 형태고 그 다음에 그 기반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잘 아시는 이제 인터페이스 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터치나 이런 게 아닌 또 다른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든지 아니면 제스처라든지 이런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들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바꿀 거라 생각하고 이 세 가지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포커스해서 보고 있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우리 주제 발표에서 이 부장님이 이렇게 쫙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한 세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른 플로어 질문을 지금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그룹폰 코리아에서 온라인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이범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적 관점들이나 좀 많이 이제 제가 네트워크적 관점을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쭙고자 싶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이제 벤더 회사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손쉬운 쇼핑하고 빠른 컨텐츠 접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속도와 함께 접근성이 많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뭐 결제도 쉬워야 되고 그런 속도에 따른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그 강성주 국장님께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나 그 앞에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속도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속도에 대한 그 개선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도와 더불어 그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결제 등, 그러니까 저희는 어제 커머스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면도 같이 끌고 가야 정말 속도에 대한 개선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드 유저인 이제 소비자가 느끼기에 좀 더 5G에 맞는 그 정책의 발전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강 국장님이 정리를 감사합니다. 좀 해주셔야 될 것 좋은 같습니다. 질문인데 예, 예, 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조금 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도 시장 중심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아까 어떤 분도 나름대로 사용자 중심의 나름대로 5G나 4세대 네트워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뭐 당연히 네트워크 지금의 순수한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은 거의 사용자들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낱말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웨어러블이나 아까 SK에서 말씀 주셨던 부분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시장이 그렇게 원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쪽 공급자들도 따라가는 부분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큐리티 부분 같은 거죠. 나름대로 다양한 뭐랄까요, 어떤 이 개인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미싱이 생기지 않도록 뭐 제도적인 또는 법률적인 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국민들이 쓰는데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시장에서 이룩하지 못한 소위 말해 시장 실패 영역을 교정하는 수단이 되겠는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첫 번째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콘텐츠가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 아까 뭐 시나리오를 먼저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아까 제가 기획단 뭐 이렇게 포럼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솔루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격 진료 뭐 그러면 어제 어떤 분께서 강원도 어떤 군부대 어떤 여군 어떤 분이 임신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 어떤 그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원격진로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어디든지 간에 손쉽게 풀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막혀 있는 게 이제 법제도 부분인데, 뭐 그러한 나름대로 헬스 부분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웰리스 부분이나 또 국민들이 뭐 한국군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종래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뭐 영국이 얼마 전에 영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IT 유스라는 말은 이제는 없다. 학생들이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든지 뭐 어떤 장난감 레고를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어줘야 된다. 이제는 어떤 이 스마트 시대의 DNA를 타고났다. 옛날에 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이렇게 매뉴얼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한 식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파일럿 프로젝트가 되든지 또는 어떤 특정 콘텐츠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EBS가 되든지 뭐 그런 부분에 이 파이낸싱이나 뭔가 기술 개발이나 백업을 해드려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5G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 아까 제가 홀로그램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를 목표로 지금 기가코리아 사업의 하나의 중요한 마일스톤 하나는 그때 지금 나름대로 현재 나와 있는 약간은 이상한 그런 개념 홀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홀로그램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일스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전략적인 타겟팅을 정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시도. 세 번째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드린다면은 뭐 여러 가지 페이먼트나 어떤 이런 뱅킹과 관련되는 서비스 부분들. 어차피 콘텐츠를 했을 때 뭐 프리는 예분 어차피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뱅킹 쪽이나 그쪽 부분하고 뭐 공인인증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더 어떤 이 유저나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어떤 페이먼트나 방법을 같이 해서, 사실 한국의 우리 금융결제원이라는 은행들이 같이 코펀딩을 해서 결제 시스템을 한 거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80년대 말에. 뭐 그처럼 5G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페이먼트 어떤 이 기술이나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는 뭐 그러한 노력들. 제가 지금 어떤 이 서비스단 국민들 입장에서 5G 세대의 어떤 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라는 점에서 뭐 지금 뭐 표준화도 당연히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뭔지 아직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뭐 M2M이 되면은
거의 사생활이 전부 다 노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팔찌 끼고 다니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 사실상 누군가가 나를 항상 워치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어떤 우려, 걱정을 좀 줄여들 수 있는 기술적인 뭐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 강국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요. 몇 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패널 분들께서 한 30초 단위로 그 오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은 서머라이즈를 하는 거로 해서 저희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저희 주제 발표를 하신 이 부장님부터 30초 단위로 오늘 얘기하신 거에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퀄컴 쪽에서만 5G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에 5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5G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5G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고요. 5G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그 1000배의 데이터량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는 사실 5G의 기술보다도 지금 현재 나온 기술로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5G 말씀 많이는 들었지만 질문 중에서 하나는 그러면 과연 유저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G 생각할 때 속도뿐만 아니고 그러면 유저한테 좀 다른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원장님. 예. 저는 앞서 이제 맨 처음에 세대 간의 구분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저희가 보이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하다가 현재까지는 멀티미디어 어떤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로 넘어간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멀티미디어 3D 이거에서 뭔가 이제 더 가미되는 아까 뭐 홀로그램이 됐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됐지, 기존에 해오던 서비스의 이 익스피리언스를 또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기술이 그 5G를 좀 드라이브 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전무님. 예. 정리를 하면은 뭐 사실 그 지금까지 그 3G까지는 어떤 그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2G, 3G를 함으로써 이 통신의 그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4G부터는 그 단말입니다. 이제 디바이스가.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한 것처럼 그 디바이스, 특히 전 그 스마트 디바이스인 그 뭐 구글 글래스라든가 또 손목가 워치,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엄청나게 전 새로운 그 데이터 폭발을 주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5G라는 거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단순히 좀 5G라는 게 어떤 그 속도를 빠른 게 아니고 그 다양한 네트워크를 좀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우리가 그 OIP 기반 위에 이런 네트워크를 좀 가져야지만 이런 디바이스 폭발에 의한 우리가 1000배의 데이터 트래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뭐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옆에 보니까 오늘 주제가 미래를 주도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경영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자신이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수동적 자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나와 상관없이 미래는 전개될 것인데 그것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그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G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당장 나의 상황에서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열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동호 교수님. 예. 저희가 그동안의 연구 개발이 추종형인데요. 선도형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휴대폰 산업이요, 국내 산업이 세계 1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선도 연구개발 체제로 5G는 새로운 모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화 연구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혁신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잘 된다면 저희가 아마 부품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단말, 시스템, 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앞에서 쭉 말씀 주셨던 시장의 동향이나 당연히 워치를 해야 될 것이고, 장 교수님 말씀에 조금 지금 조동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조금은 우리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부분들, 80년대 말에 국가기관전산망 사업이나 90년대 중반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랑 같이 조금은 큰 차원에서 이 5G 문제를 봤으면 순수하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툴로 가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작업을 할 때는 좀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보지 말고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 산업체, 그다음에 학계, 정부에 대한 그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 와주신 오늘 모든 패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오디언스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포스트 LTE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